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일단은 CPI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레벨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망세를 보이던 시장도 빨간불로 돌아서나 했는데 오늘은 옵션 만기일과 함께 장막판 들어서 에코프로의 악재가 나오면서 2차 전지 투심이 많이 꺾였고요. 상승을 유지하던 코스닥에서 급락이 연출이 됐고 2,500포인트 탈환했던 코스피도 상승을 반납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요? 오늘은 두 분과 이슈별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형 이슈들은 이제 좀 지나가고 시장이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이 빠집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 투심이 한꺼번에 꺾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진단을 해보시겠어요? 사실은 좀 변동수가 많이 있었던 시장이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벌써 한 3, 4주 전쯤부터 네. 이제 현금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그렇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그거죠. 주도주가 에코프로 쪽으로 만들어진 이 확실한 2차 전지라는 테마에서 이게 주가의 급등력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주도주로 들어왔었던 이 자금이 후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한 2바퀴 정도 돌았었거든요. 뭐 반도체, 바이오, OLED, 자동차 이렇게 돌았지만 네. 그게 이제 그 많은 자금이 들어갈 정도의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나 확실한 뭐 가시화를 보였을 그런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기 시작을 했고 그나마 지금의 지수도 이 에코프로 쪽에서의 좀 강한 기준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확실히 꺾이는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투심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특히나 CPI 같은 경우도 전쟁이 나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높아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이제 기조 효과가 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낮게 나온 부분에서 의 반응도 사실 이전에 CPI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시장의 나스닥이 1%가 아니라 뭐 2%, 3%, 4%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그 힘이 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는 월등히 높긴 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이제 다음 거래일 또 금요일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매크로 지표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약간의 좀 투심을 악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장도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일단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그렇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CP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좋은 이야기긴 좋은 이야기인데 네.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 2,500선을 뚫기 위한 모멘텀이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오후장부터 좀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2차 전지 섹터에서도 크게 주도주를 했던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에코프로를 보면은 대차장고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2차 전지 섹터에서의 그 수급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많이 밀렸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혹은 종목별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을 이끌 호재가 부재하기도 했고 여기에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집중해볼 이슈는 어떤 건지 오늘 두 분과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뽑아본 이슈 3가지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키워드 3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일단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또 다음 눈여겨봐야 될 키워드가 성장일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구제역 테마주가 형성했는데 단기 테마일지 여쭤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꿈틀대는 로봇주 반등의 시작일지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실적 다음은 성장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에 많은 상장사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냈죠. 그래서 뭐 실적 바닥론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적 시즌이 끝나면 이제는 성장과 모멘텀의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나와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분기에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좀 많아요. 많아서 네. 또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좀 기대할 만한 섹터 많죠. 뭐 앞에서 조금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는 로봇 네.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변압기라든지 건설기계, 뭐 임플란트 쪽 이런 쪽은 제가 한동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섹터인데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산업이 너무너무 좋아서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섹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수 같은 거는 박스권을 조금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특정한 뭔가 트리거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한 기조가 나올 텐데 앞서 말씀드린 섹터를 보시면 지수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2분기 이후에 모멘텀이 더 터져 나오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이죠. 뭐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VBP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중국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다 대량 매수를 하고 이게 시장에서 풀어버리는 건데 그를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경험하는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폭발적인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다 대거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시장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해당 섹터들은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모멘텀이나 이런 앞으로 성장성이 더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오래 살면 당연히 이빨에 대한 문제가 치아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변압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상당 부분 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아마 또 폭발적인 이 설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시기 그리고 수리 보수 시기도 돌아왔기 때문에 신규 물량에다가 보수 물량까지 해서 10년 동안의 가장 큰 최대 사이클이 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이 지금 상당 부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정도로 많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군들 안에서 좀 관심 종목을 일단 선별을 해 두시고요. 그거를 선침해를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 빠르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찾아놨었던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끌어가 보시고 일정한 수익을 보시면서 이제 좀 이런 포트에 정리를 하시는 이러한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2분기 주목을 받을 sek터는 많다. 없는 것보다 뭐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팀장님이 보시는 2분기에 좀 주목을 받을 섹터도 많을까요? 네, 저도 섹터 부자입니다. 아, 좋은데요? 일단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음. 왔는데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좀 지금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국회 곡물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두 나라 간의 신경질이 계속 치열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도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곡물 이슈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곡물 섹터는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크게 문제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더해서 미중 간의 갈등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걸까요? 네, 뭐 관련했을 때 미국 상하원에서 미국 대만 대사관을 대표부로 개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단독 기사다 보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네. 사실상 대만을 인정하는 조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거에 따라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을 비롯해서 약간의 휘토류 관련주들이 꿈틀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코스닥 좀 밀리게 되면서 함께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매도가 나오지 않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상 휘토류 관련 종목군들은 이전에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다가 11선 쪽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관련주 쪽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아무래도 2차 전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그거에 따라 시장은 횡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개별 종목군에 따라서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좀 힘들다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은 정부 정책 쪽에 조금 더 압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뉴스가 나오는 섹터를 보면은 로봇이라든지 방산 쪽이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얘기를 할 거여서 네.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방산 쪽도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그쵸. 하반기에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특히 수주에 대한 물량도 굉장히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말이 조금 많은데 섹터 부자시잖아요. 섹터 세 번째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리오프닝 섹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후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바닥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게 된다면 엔터라든지 임플란트 같은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돼서 특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 쪽에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보고 계시는 2분기 좋을 섹터가 정말 많네요. 섹터 부자인 두 분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좀 앞으로 정말 시장 흐름이 좀 완화되면서 이 섹터들이 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좀 구제역 뉴스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가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 구제역 관련주가 시장에서 핫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주 그대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시총이 낮았던 대성 미생물부터 상한가를 갔는데 그런데 대성 미생물만 상한가를 지켜냈고 다른 종목들은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단기 테마로만 끝나는 건지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해당 종목군들은 원래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네, 대성 왜냐하면 미생물을 제외하고는. 아니요. 그거는 좀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이제 매년 발생을 했었는데 구제역이 이번에는 4년 만에 조금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이슈가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이 대성 미생물이 조금 강하게 그래도 테마에서 대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자 알량이 오전에 비하면 절반 이상으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만약에 이 3, 4주 전처럼 뭐 코스닥이 17조, 16조 요 정도 수준이면은 네. 아마 대거 상한가 오전에 들어간 것처럼 유지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통 구제역 지역이 확대가 됐을 때 추가적인 급등은 나올 수가 있지만 해당 부분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항상 짧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 정다운, 마니커, 하림 이런 쪽도 같이 슈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육적으로 사실 시세가 같이 분출이 돼야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짧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네. 오전에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요. 테마를 보시면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씩 신규 테마들이 막 터져요. 근데 항상 끝나고 결과 보시면 윗꼬리가 대부분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뭐 다음 거래일에 좀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을 반드시 지으시고 수익화를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이런 테마가 정말 구제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 한 2주 이상 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봤을 때. 그래서 좀 짧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테마로 보시고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테마가 사실 정말 올드스쿨 테마라서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줄 알았는데 급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더 이 구제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피해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오늘처럼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아.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리고 눈에 띄지 않았던 재료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내일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의하실 필요도 있고요. 네. 금요일 넘어가게 되면 주말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혹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부에 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만큼의 급등은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구제역 관련해서 오랜만에 저희가 이슈를 또 짚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앞서서 두 분이 좀 말씀해주신 로봇주 더 자세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주 6월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최근에 관련주들이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로봇주 뭐 이슈가 앞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러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로봇주를 이끌었던 요인은 대기업이라면 이제는 정부가 좀 힘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사실상 로봇주 손이 안 나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접근하시기 용이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로봇주가 빠졌을 때 그 요인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갔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로봇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다 보니까 로봇주의 성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관련 이벤트를 좀 집중을 해보시면 로봇주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로봇 산업 쪽에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규제도 계속 완화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류 거래 그리고 조만간에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주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물론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이지만 후발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좀 많이 차지하는 기업 혹은 M&A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 혹은 그 산업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 쪽으로 좀 선별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뭐 올해 초에는 이미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로봇 테마를 보실 때 약간 후발주자들, 뭐 감속기 기업들이나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지금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나요? 네, 저 일단은 그렇죠. 아마 지금도 정책 네. 나와도 대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발로 좀 띄워주기는 할 텐데 만약에 이번에 정책에서 나오는 이슈가 사실은 좀 출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견들이. 그러면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뭐 2차 전지와 좀 유사하게 생각을 풀어나가는 게 좀 로직상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감속기 쪽이 원자재의 한 70%를 차지를 하니까 네. 그쪽은 당연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부품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조금 이제 소형화를 시킬 수 있고 원가 절감을 최대 50%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로봇 출하량이 높아질 때 RS 오토메이션의 이런 제품을 활용을 해서 단가가 떨어지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가 절감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감속기 쪽에서는 뭐 하모닉이나 공부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뭐 SPG라든지 SBB테크가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군들은 뭐 당연히 섹터 쪽이 로봇 쪽이 강력하게 움직이면
뭐 약간 화장품이 움직이면 연우 같은 이런 용기가 움직이듯이 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수급이 강력하게 쏠릴 수 있는 대장주가 가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정책주를 보다 더 기대를 하는 거는 연초 1월부터 제가 이것도 좀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초부터 5월 달까지 한번 잘 섹터를 구분을 해보시면 신성장 4.0 전략 안에서 그리고 정부의 주도 전략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로봇 쪽에서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들이 좀 산재해 있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의 IPO 진행인데 일단 궁금한 게 두산 로보틱스 IPO가 속도를 내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계속 힘을 받을지 아니면 IPO를 진행을 하면서 수급이 좀 두산 로봇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갈지. 저는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앞서 설명했다시피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 그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로봇입니다. 로봇 쪽에 좀 더 수급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관련 부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게 주요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기업들의 M&A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로봇주가 좀 눌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현대차 혹은 유로메카를 누가 인수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화두였습니다. 그쵸. 유로메카 뭐 포스코 ICT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인수를 하냐 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좀 시세를 분출하다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면서 죽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로봇 섹터를 전반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더라도 그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섹터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주가 상승에 힘을 줄 만한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의 IPO 이슈인 것 같고요. 또 정부 정책까지 받쳐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긍정의 말씀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로봇주까지 이슈 3가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왔던 루닛 그리고 신송홀딩스와 YG플러스 호실적을 냈죠. 내일장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부터 보도록 할까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에 사료주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신송홀딩스만 좀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곡물주 단기로 봐야 할지 장기로 봐야 할지 일단 신송홀딩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S를 주셨습니다. 뭐 다른 사료주나 곡물주는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이 종목만 양봉 마감했단 말이죠. 본다면 이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대장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60% 80% 정도 올랐는데 뭐 지금 이 종목도 그렇고요.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종목군들 한 20에서 3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캐노피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곡물 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이 생기는 게 전거래일의 뉴스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 외신 속보를 보시면 네. 러시아 쪽에서 이번에 흑해또 협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게 또 한 2~3시간 뒤에 튀르키예에서 한 2달 정도가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물음표가 막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곡물 협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곡물 협정이 종료가 되는 시기가 18일이죠. 근데 19일부터 21일까지 G7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할 거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그걸 연장을 했는데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또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이나 지금 기타 지역에서 곡물 협정에 대해서 좀 강력한 요청을 하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협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기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틀린 것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라니냐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줬었습니다. 이 원래는 한 3월 정도면 끝나는 효과가 6월 달까지 가면서 정말 작황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네. 다행히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좀 작황이 좋아서 해당 부분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올해는 이제 엘니뇨 효과가 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네. 7년 만에 오는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근데 이제 이거죠. 올해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올해 기후 변화가 있었던 게 내년에는 없을까요? 내년에도 또 영향 줄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사실 안 심해질 가능성은 좀 드물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곡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쌀 쪽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쌀은 생산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이지만 기타 다른 곡물은 우리가 오히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쌀만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설탕 부분만 보시더라도 인도가 수출 제한하고 해서 설탕 가격 슈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사탕수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충분히 뭐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해당 시점이라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종목은 자회사에서 곡물 트레이딩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변화 이슈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곡물 사료주는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YG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YG플러스도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땡큐 뉴진스 블랙핑크라고 또 써더라고요. 오늘 밤 자정 12시에 베이비몬스터 멤버가 공개가 될 텐데 팀장님도 왠지 고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땡큐 베이비몬스터가 돼줄까요? 네,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차기 블랙핑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팬들을 보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호실적 달성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0% 그리고 110%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엔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엔터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뒷받치게 되면서 아직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권에 둬도 좋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오늘 베이비몬스터의 멤버들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저희 루닛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기 최대 매출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업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분기 매출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루닛까지 두 분은 세 종목에 대해서 올 예스를 주셨습니다. 이 모멘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접근을 했을 때 이 신고가 영역에서 얼마나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이 종목을 이틀 전에 또 외경에서 추천을 했었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기업이 이제 연말 특히나 4분기에 대규모 계약들을 갱신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구독 경제화를 해놨죠. 루닛 인사이트라는 걸 만들면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난 한 2달 전으로 비교해보면 2,000개 기업이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출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2,000 기업을 넘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2,000 기업들 중에서 약 84%가 해외 기업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이 가속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지만
이 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면은 이게 올해 4분기에 되면 또 대규모 계약들이 갱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구독 경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지속적인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아마케에서 초록 논문을 16개인가요?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네. 논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록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 저는 또 그쪽에서 어쨌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가입 주 수가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암 관련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종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암, 치매, 결국엔 탈모 요 3가지가 굉장히 좀 바이오 쪽에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암에 대한 이런 조기 진단 쪽을 또 다루고 있고, 뭐 유방암이라든지 폐암 쪽,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포트폴리오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오늘은 급등락이 좀 강하게 나와서 약간의 좀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룬이 앞으로 상단을 더 열어주면서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올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